자, 먼저 진도부터 나가고요. 뒤에 안 풀려 있는 거 좀 문제 풀라 그랬었는데, 그지? 그거 나중에 좀 확인합시다. 진도부터 좀 나갑시다. 우리가 사회문화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게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였죠. 그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저번 시간에 열심히 우리 공부했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행위 현상,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개개인을 둘러싼 사회 구조에 대한 특성을 먼저 규정을 짓고 개개인들의 행위를 들여다보면 개인들의 행위는 사회 구조적인 틀 안에서 다 이해된다. 그걸 우리가 거시적 관점, 사회 실제론적 시각 이렇게 부르고요. 됩니까? 무슨 소리야? 개개인의 단순 집합물인 사회를 따로 독자적으로 살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개개인들의 의식의 합치로서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개개인들의 의식의 공유 방식이 달라지면 그만큼씩 변경되는 게 사회제도고 실질성이 없는 건데 뭔 사회제도에 대한 규정을 먼저 짓나? 개개인의 의식구조 분석, 개인 간의 상호적인 관계 분석 이런 걸 먼저 해야지. 그럼 사회구조는 그냥 이해되는 거야. 이게 미시적 관점이었죠. 됩니까? 미시적 관점의 대표론이 뭐였죠? 사람들이 어떻게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을 하고 인식 공유를 하고 사회제도를 만들고 변경시켜가는가 이걸 설명했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었죠. 됩니까? 반면에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적인 틀을 먼저 이해하면 개개인들의 행위는 그냥 자동방으로 다 보인다는 거야. 이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이 두 개가 있었죠. 사회 구조를 완전 무결한 틀로 이해하는 기능론, 보수, 안정, 조화 이런 것만 강조하는. 됩니까? 반면에 갈등론 그러면 사회구조는 본질적으로 갈등이 내재해 있고 모순이 내재해 있고 불평등 구조일 수밖에 없다. 갈등 저항을 통해서만 사회구조는 조금씩이라도 진화되면서 진보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일 뿐 사회구조는 그 자체 안에는 항상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모순점이 숨어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갈등론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거를 쭉 살펴봤던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다시 뭐라고? 아유 잘한다. 우리 나은이. 나아질 거야 나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먼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 있고요. 무슨 연구? 실증적 연구. 이거를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도 불러요. 양적 연구.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해석적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해석적 연구.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 부분. 여기 속하는 연구가 바로 뭐냐면 질적 연구. 먼저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냐면 인간 행위 또 인간의 문화적인 현상들 법칙을 발견하겠다. 뭘 발견하겠다? 야, 인간의 행위에 일정한 법칙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어떤 거?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현상 존재하지 않을까? 그죠? 실제로 이거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했어요. 어떻게 나왔어? 어느 정도 맞더라고. 나봐봐요. 부모들의 소득 수준은 그냥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역의 집값에 따라서 분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자기의 소득 수준에 걸맞는 곳에 보통 거주하게 되거든요. 뭐 100%가 그런 건 아니어도 대체로는 그래요. 야, 그냥 연봉 한 뭐 5, 6천 정도 버는 사람들이 강남에 살 수 있을까요? 강남은 그냥 쉽게 30평짜리 집 얻으면은 집값이 얼마예요? 20억. 일단 30평짜리 집은 20억은 좀 싼 거고요. 30억. 25억, 30억, 뭐 40몇 억, 뭐 60억까지 지금 가죠. 비싼 거는. 됩니까? 월세는 얼마나 될까요? 30평짜리 집에 산다. 월세. 500. 500이 넘어요. 어떻게 알아요? 강남 살아봤구나. 아니요. 500이 넘어요. 그럼 생각해봐라. 나 봐라. 그 만약에 연봉 5천이면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겁니까? 야, 한 달에 400 벌면 얼마야? 연봉. 4,800. 그렇지. 그러니까 5천이면 한 400 조금 넘는 거야. 달. 조금 버는 거야? 아니요. 그지? 강남에 살 수 있을까? 야, 월세가 500인데. 내 월급이 400인데 님이랑 어떻게 살아요? 뭐 집 끌어안고 사니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강남에는 전부 누구만 모여 사는 거야? 그죠? 사자들만 모여 사는 거야. 뭐 의사, 판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알겠죠? 온통 사자들만 다 모여 사는 거야 거기. 이해됩니까? 반면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때? 집값이 조금씩 내려오죠. 서울의 28개 구 중에 제일 끝이 어딜까요? 서울에 있는 28개 구 있잖아. 28개 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끝이 어딜까요? 그러브. 아유, 그렇지 않아. 너무했다. 우리 밑에 하나 더, 2개 더 있어, 2개. 우리 25등이야. 알겠죠? 26등이야. 2개 더 있어. 맨 끝이 저 바로 옆에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구 있죠. 거기가 서울 꼴등이고요. 거기 말고 성동구가 하나 있어.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2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로예요. 알았죠? 왜 뒤에 2개면 잘한 거지. 서울인데, 그렇지? 됐습니까? 학력평가 성적 분석해봤거든. 뭐 분석했다고? 학력평가 성적. 학생들의 그 학력평가 보잖아요, 시험. 그거 가지고 지역별로 평균 내봤더니 1등. 강남 2등. 송파 3등. 서초 맨 꼴등. 금천이에요. 그대로 떨어져요. 그대로. 알겠죠? 어쩜 이렇게 떨어지냐. 알겠죠? 부모들의 소득 수준하고 이게 거의 일치해서 나와요. 이게. 알았죠? 이게 증명된다라는 거야. 인간의 문화적 현상이나 행위 현상들은 일정한 법칙성이 있다고. 부모 소득 수준이 높으면 자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요. 낮아지면 낮아지고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포하더라는 거야. 그 법칙성을 증명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범죄율이 늘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의 수준이 좀 어려워지면 범죄율이 늘까? 이것도 증명하고 우리가 한번 입증해 볼 만하지 않나?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어떤 형태 범죄가 확 늘어나냐면 묻지마 범죄예요. 다시 뭐요? 이혼은 묻지마 범죄 비율이 확 늘어요. IMF 때 말도 못했어. 지나가다 황산 뿌리고 다니고 애새끼들이. 이유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범죄들이 막 저질러졌었거든요. IMF 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후진국 선진국만 비교해봐도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갈수록 어때? 범죄 비율이 확 낮아져요. 말뜻 이해됩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걸로 증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인간 행위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라 그래서 실증적 연구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됐습니까? 보통 이런 연구는 자연과학 연구할 때 써요, 안 써요? 보통 자연과학 연구할 때 이런 방식 써요. 자연과학 연구는 철저하게 법칙 발견하는 거거든. 이해돼요? 이 약이 해열 효과가 있을까?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한번 실험해 보는 거야. 증명해 보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증명할 때 뭐해?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었나 설문을 막 해. 그래가지고 몇 프로한테 반응 효과가 나왔다? 입증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니네 혹시 비아그라 아나요? 비아그라? 비아그라 뭐예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알겠죠? 남성들이 아주 튼튼해지는 그런 건강제인데요. 알겠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만든 거야, 원래. 심장에 있는 심혈관이 뭔가 안 좋을 때 그 심혈관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혈류가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가진 약제를 개발을 하고 이걸 임상실험을 막 한 거거든. 알겠죠? 근데 임상실험을 했는데 혈류가 개선되는 효과는 크지가 않았어. 설문해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반응이 있는 효과가 안 나왔어. 근데 이상한 부작용이 나왔거든. 그 이상한 부작용이 바로 발기부전 치료였어요. 알겠죠? 아침마다 반응이 와요. 막 이런 거. 막 발기부전 환자였던 사람들이, 저 이거 뭐 했더니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그래서 부작용으로 나왔던 거야, 이게. 검증할 때 보통 이렇게 설문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진짜로 효과가 있나를 검증해보고 이런 방식을 보통 자연 어떤 의료 막 이런 거 할 때 쓰거든요. 인간 생체 현상 이런 거 연구할 때 쓰거든요. 자연과학 연구할 때 보통 이렇게 가설 세우고 증명해서 법칙을 입증해내고 막 이런 거 쓰죠. 그래서 얘는 자연과학 연구할 때나 쓰는 방식을 사회과학에 그대로 도입했거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써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소리게? 자연과학 연구 방식과 사회과학 연구 방식은 방법적으로 하나의 원리다. 같다. 알겠죠? 이 얘기야. 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불러. 알아듣고 자연 현상을 법칙 발견하고 증명해내듯이 인간 행위 현상들도 법칙 발견 증명해내겠다는 거거든, 이게. 알겠습니까?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자성예언 효과 연구도 했었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이거 뭘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자기 성공 예언을 주변에서 계속 암시를 해주잖아요. 그럼 실제로 성공할 거다. 막 이런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인간에게 이런 법칙이 적용될까요? 계속 옆에서 긍정적인 막 희망의 일로 돌려주고 계속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꼴등했지만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죠? 계속 성공 예언해주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실험해보면 되죠. 이해됩니까? 실제로 이거 미국 하버드 팀에서 연구했어요. 효과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해되죠? 자기 성공 예언의 효과가 분명 있다라고 검증이 되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자기 성공의 예언을 해주면 실제 성공에 아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야. 가설 세우고 이게 진짜 맞나? 실험해 보는 거야. 여러 뭐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설정해가지고 변수 적용해주고 하나는 자기 성공 예언 적용해주고 하나는 이거 차단시켜주고 그리고 효과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나중에 이거 뒤에 실험법 할 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실증적 연구는 자연과학적 실험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실험을 막 도입하기도 하고요. 설문을 통해서 많은 양의 응답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런 법칙이 진짜로 있나를 증명해내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을 써요. 나봐. 사람들의 행위 법칙 증명하는 거니까 한두 명 조사해가지고 이거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통 수집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량화,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좋아해요. 설문을 통해서 얻어낸 막 이게 설문지 같은 것들은 계량하기 딱 좋거든요. 1번 문항에 1번 체크한 사람 몇 퍼센트, 2번 체크한 사람 몇 퍼센트, 1번에 1번 체크했는데 2번에 3번 체크한 사람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니까요. 알았죠? 이렇게 방대한 양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고 계량화된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분석할 때는 어떤 분석 많이 할까요? 통계 분석 많이 내요.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많이 씁니다. 되지? 선생님, 그럼 해석 연구는 뭔가요? 얘하고는 전혀 달라요. 해석적 연구는 인간 행위의 법칙 발견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내면에 담긴 심층적인 동기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런 동기들을 한번 모여보는 거야.
이해해 보는 거야. 그걸로 좋게. 뭘 인간 행위를 법칙화시켜. 인간이 무슨 기계야 뭐 신이야. 인간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개별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자율적 주체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개개인들을 갖다가 일정한 법칙으로서 규정하려 그래. 그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법칙화시키려 그래. 한두 사람을 연구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들의 어떤 행위 동기 같은 걸 같이 한번 끄덕이고 이해해보면 그걸로 족한 거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었어 아직. 잘 봐. 이런 해석적 연구는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 인간극장 떠올리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인간극장 뭐예요? 빠라바밤 빠밤 빠밤 뭔지 알죠? 왜? 빠라바밤 그죠? 음악 나오면서 그지? 봐봐. 인간극장 딱 보시면 어떤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연구 대상하고 뭐예요? 같이 생활하잖아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같이 생활하면서 옆에서 취재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맞죠? 선생님이 봤던 인간극장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다. 20살 부부야. 애도 있어. 느낌 오죠? 고딩오빠입니다. 시골 애들인데 고등학교 때 난잡한 새끼들 그죠? 그래갖고 애를 배버렸어. 근데 남자애가 책임감 있더라고. 자기 결혼해서 자기가 다 애도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되죠? 근데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뭐 가장으로서 먹여 살릴 일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소를 몇 마리를 받았어. 그래갖고 소 이제 젖소 받아가지고 그거 젖소 가지고서 이렇게 키우면서 모구하면서 그걸로 이제 본인이 생계를 하겠다 이거야. 그 남자애가 멋진 게 뭐냐면 여자애는 공부를 좀 하는 애였어. 알았지? 그래갖고 여자애한테 너는 대학 가라 그랬어. 내가 집에서 다 보고 할 테니까 네 학비 다 될 테니까 가라고. 여자애는 대학교를 다녀요. 남자애는 집에서 소도 키우고 애도 키우고 여자애는 이제 빨리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애 보는 거 같이 도와주고 막 이렇게. 이해되죠?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어떤 20살 부부의 지금 현재 혹시 마음에 후회는 없는지, 처음에 이 어린 나이에 애를 키울 때 어떤 그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철없이 한 행동은 혹시 아닌지,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뭐 해보겠다, 생활하면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느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자애가 어김없이 이제 대학을 갔고 남편은 이제 집에서 뭐 합니까? 소도 키우고 애도 키우고 그죠? 바빠요. 근데 아내가 갔는데 그날이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 미팅. 다른 학교 남자애들하고 미팅. 친구들이 나가자 그러는데 씨 어떻게 나가요? 애도 있는데. 알겠죠? 그리고 빨리 돌아가가지고 학교 끝나면 돌아가고 애 보는 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이해되냐? 근데 당연히 기분이 어떻겠냐? 괜히 어린 나이에 애 낳아가지고 캠퍼스 낭만이라고 전혀 느껴보지도 못하고 연애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느껴보지 못하고. 알겠죠? 그러고 이렇게 아줌마로 늙어가는 게 본인도 되게 한스럽겠지, 그지? 됐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2대를 보내더라고. 안 가고 집에. 알겠죠? 2대를 보내더라고. 되죠? 먼 산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괜히 남편한테 짜증해요. 뒤에 나레이션이 딱 깔립니다. 알겠죠? 아까도 버스 2대를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보냈던 나다. 알겠죠? 오늘 돌아와서 평상시에는 문제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괜히 짜증이다. 알겠죠? 아까 그 일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나 보다. 이러고. 그죠? 나레이션 쫙 깔려요. 그죠? 같이 뭐 해보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그네들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내가 감정이입적으로 한번 저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보고 분석해보는 거야. 이해되죠? 밤늦게 아내가 남편한테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뭐 합니까? 하소연을 하죠. 아내가 또 남편이 또 뭐예요? 되게 애가 마음이 넓더라고. 또 달래줍니다. 알았지? 그러면서 또 둘이서 그래도 애 보면서 또 우리 열심히 살아가자 또 다짐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어른스럽더라고 애들이. 알아듣겠죠? 그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그들의 삶을 응원한다. 뭐 이러고 딱 끝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인간의 행위 현상 연구하는데 뭔 법칙을 증명을 하고 자빠졌어요. 같이 그네들이 어떤 마음 태도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애로사항에 처해 있을지,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혹시 없을지.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해보고 감정이입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런 걸로 족하다 이거야. 뭘 법칙을 증명을 해요, 인간 행위를. 알겠습니까? 이게 여기는 헬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선생님이 옛날에 가축 청소년 연구한 것도 봤어요. 가축 청소년하고 생활하는 거야, 같이. 야, 근데 애가 되게 체계적이더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쁘고 못되고 막 이런 애가 아니더라고. 원래 힙합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애라 그러고 나와버린 거야, 애가. 알았지? 근데 애가 알바를 2탕을 떼요. 근데 저녁 8시 이후로는 알바를 안 잡아. 왜? 자기 연습 시간이야. 그래서 그 아주 체계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알바 뛰고 점심 때 알바 뛰고 저녁 때는 8시부터 딱 체계적으로 자기 훈련하고 힙합하고 그러더라고, 애가. 이해되죠? 보니까 가축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프로였어, 그게. 알겠습니까? 그걸 같이 생활하고 걔가 겪는 애로사항이 뭘까? 처음에 가출을까지 하게 됐던 직접적인 원인 동기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그걸로 족하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헬스 연구에 가까운 비슷한 연구 방식이 또 뭐 있을까요? 아유, 금쪽 같은 내 새끼. 야, 금쪽 같은 내 새끼 딱 보시면 거의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제 어떤 집에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애 행동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것에 일정한 뭐가 있어요. 아이 행동이 어떨 때 화를 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전후 맥락을 쭉 들여다보면 나라도 제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면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오은영 박사가 막 설명해 주죠. 이 아이는 이런 심리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조금만 변경시키면 바뀔 수 있다고. 소통 방식의 문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죠? 실제로 같이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층적인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해됩니까? 또 뭐 있죠? 무릎팍도사. 다시 뭐라고? 지금은 없나요, 이거? 얘 옛날에 혹시 본 적 있나요? 힐링 캠프. 힘드네요. 그럼 또 뭐 있죠? 결혼 숙녀 캠프. 이혼 숙녀 캠프겠죠? 이혼 숙녀 캠프도 딱 보시면 캠프 들어가가지고 뭐 해요? 서로 막 역할 바꿔가지고 저 남편 저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역할극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지 막 이런 걸 같이 한번 해석해보고 이해해보는 거죠. 이해되죠? 야, 이 안에서 법칙화하고 이런 거 전혀 없죠. 여기는 실증적 연구 방식은 뭐 하는 거라고? 설문을 통해서 법칙성을 증명하고 또 실험을 통해서 법칙성을 증명하고 막 이러는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문하고 실험해가지고 어떤 인간 행동에 법칙성이 있는가 이걸 증명하는 방식은 해석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미 없다 이거야. 인간 행동을 어떻게 그렇게 패턴화시키냐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한두 사람 연구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한번 이해해보고 이런 걸로 족하다 연구는. 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과학 연구할 때다 뭐 하세요? 법칙 발견하고 증명하고 이런 거 하시고요. 인간행위 현상 연구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자연과학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하나의 원리다, 2개 원리로 돼 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불러. 되냐? 앞에 생략된 말은 뭐라고? 자연과학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2개의 다른 원리로 되어 있다. 이원론. 이 얘기죠. 야, 이 사람들은 많은 양을 수집하는데 치중할까요? 그런 거 치중 안 해요. 무슨 자료?
심층적 자료, 깊이 있는 자료 이런 자료 매우 좋아해요. 어떤 거? 같이 체험해보고 한 달 가까이 같이 살아보고 왜냐면 일상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살아보면. 이해됩니까? 니네 1년을 연애하는 거하고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하고 뭐가 그 사람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짱이야. 1년 연애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가식적인 모습으로 만나 아니면 진짜 진솔한 모습으로 만나. 그럼요. 왜요? 연애할 때 되면 항상 뭐예요? 서로 변신하고 그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막 격식 차리고 알겠죠? 그래놓고 연애 딱 끝나면 돌아와가지고 뭐해? 살았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밥 비벼가지고 막 무릎에 끌어안고 막 이렇게 밥 처먹고 막 이러잖아. 방구 뿡뿡 끼면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게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생활 속에선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칠칠 맞은 모습도 드러나고 쌩얼도 드러나고 알겠죠? 그 사람의 아주 일상적 습관들도 계속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죠? 그리고 일주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둘이 무어하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늘어요. 아주 진솔한 대화 같은 게 막 오가죠. 술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도 생기고 밤늦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알겠죠? 그 속에서 분위기만 잘 형성이 되면 아주 진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좋죠. 그래서 니네 생각보다 뭐가 되게 좋은 방식이야? 짝 찾아주는데 합숙. 그게 뭐야? 환승연애야 이 작것들아. 응? 근데 환승연애 그 프로를 잘 보시면 아이들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죠? 밀착해갖고 거의 뭐 인간극장 찍듯이 금쪽이 찍듯이 이렇게 참여관 차려가지고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모든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 좋아하냐면 깊이 있게 서로 진솔하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보는 심층 면접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 됐습니까? 심층 면접. 이거 많이 했던 게 바로 무릎팍도사라든가 최근에는 뭐 그런 거 있던데 술 한잔 하면서 술 먹는 그 대화 나누는 연예인들 가끔씩 나오고 그러던데 신동엽도 나오고 술 한잔 하면서 무슨 주막 막 이런 건데 연예인 한 명 초청해가지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누는 프로 있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프로 보시면 진짜로 이 영화 배우의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진솔한 면들이 막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층 면접을 하는 이런 방식들도 되게 좋은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심층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 되게 좋아해. 다음, 얘네들은 공식적 문서를 좋아할까? 비공식 문서를 좋아할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깊이 있는 속내는 공식적 문서에 드러나 비공식 문서에 드러나? 쉽게 생각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연설문에 드러날까요? 낙서장에 드러날까요? 야,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기소개서가 공개됐을 때 더 부끄러워? 네 낙서장이 공개됐을 때 더 부끄러워? 그렇죠. 낙서장 보면 막 18 막 써있고 막 그죠? 다 써있잖아 거기. 죽여버려 막 이런 거 써있고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공식적 문서하고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 어떤 거? 일기, 낙서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 됩니까? 다음 분석할 때 이들은 어떤 분석 좋아할까요? 감정이입적 분석. 다시 뭐라고? 감정이입이 뭐야? 내가 쟤라도 저랬겠다. 내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인간극장 보세요. 아까 그 일이 마음에 걸렸나 보다. 벌써 버스 2대째 보내고 있다. 집에 와서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승질이다. 알겠지? 많이 토라졌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제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감정이입적 분석. 또 직관적 분석. 무슨 분석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가 그랬구나. 직관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나의 느낌, 직관. 알겠죠? 이런 직관적 분석 기법 이런 걸 많이 쓰게 돼요.
됩니까? 그 가출 청소년 연구했던 그 인간극장 거기에 뭐가 나왔었냐면 어느 날인가 얘가 갑자기 저녁 때 혼자 힙합 연습하다 말고 갑자기 나갑니다. 동전 하나 챙겨가지고.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로 가가지고 동전 넣고 공중전화를 하더라고 얘가. 굳이 핸드폰으로 안 하고. 어디 전화하나 봤더니 엄마한테 전화래요. 왜요? 그날이 자기 생일이야.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수화기 너머로 이제 엄마 목소리가 막 들리겠죠. 엄마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냥 뒤에서 엄마는 계속 어디냐 묻는데 끊어요 애가. 알았지? 그러고 방으로 돌아왔어. 설거지를 1시간을 합니다. 혼자 처먹은 양이 얼마나 되겠어. 그릇 하나 계속 닦고 있어 이러고 1시간 동안. 알겠죠? 뒤에 나레이션 깔리는 거죠. 못 깔려요. 벌써 누구누구 씨는 1시간째 설거지 중이다. 그릇은 2개밖에 없다. 아까 그 일이 마음에 많이 걸렸나 보다. 직관으로 분석하는 거고 감정이입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지? 이거야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한두 사람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는 걸로 족한 연구. 알겠죠? 이런 연구 방식이 여기는 해스지 연구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장점, 단점을 우리가 꼬집어 보면 해스 연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해스기 연구는?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죠. 수집한 자료 자체가 얼마나 깊이 있어요. 참여 관찰을 통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얻은 거. 깊이 있는 대화 면접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 얼마나 깊이 있는 자료들입니까? 맞지? 또 연구 대상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요. 뭐가 넓다고요? 실증적 연구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객관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뭐가 높다고요? 그렇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해가지고 또는 통계 분석해가지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력평가 점수,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순서대로 가면서 학력평가 점수를 쭉 순서대로 배열해보는 거야. 일치 정도를 보는 거지. 와, 진짜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이게 거의 맞구나. 알겠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지. 야, 이 안에 자기 생각이 어딨어? 맞지? 객관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장점.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한다면 법칙을 증명하는 데 가장 유용하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얘는? 이게 단점이야. 심층성이 떨어져. 얻은 자료들이 깊이가 많이 떨어져. 끼케야 뭐 단편적인 질문에 답변한 그런 피상적 자료들.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뜻을 100% 이해를 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니까. 피상적이 무슨 뜻이죠? 피상적. 윤서야, 피상적의 말뜻이 뭐야? 절대 안 된다니까 국어 이러면. 단어 뜻을 곱씹어 봐야 돼. 피상적. 피가 가죽 피자야. 다시 뭐라고? 가죽은 맨 바깥에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다시 뭐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거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여준다. 설문을 통해서 답변한 것들은 그냥 예 아니오 답변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 그대로 그냥 가출 청소년한테 설문하는 거야. 설문하는 거야. 가출 청소년이 어떤 이유로 가출을 주로 할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돌리는 거야. 1번 가정불화 때문에, 2번 친구 따라서, 3번 공부하기 싫어서, 4번 다른 목표가 있어서, 5번 그냥. 알겠죠? 체크하라 그러는 거야. 그럼 애들 체크하겠죠. 아, 가정불화 체크한 애가 80%인 거 보니까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구나. 끝이에요. 가정불화가 생길 때 어떤 마음 상태였고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가출을 결정하게 됐던 그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막 이런 걸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너 가출했어? 뭐 가정불화 때문에 가출했어? 그렇구나. 면접할 때 이렇게 안 끝나거든요. 깊이 있게 대화 나눠보죠. 그때 네 마음이 어땠어? 구체적으로는 어떤 가정불화 상황이었어?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저씨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저씨는 그래도 가출하면은 좀 앞날에 대한 걱정이 너무 돼서 그냥 선뜻 하게는 안 되던데 어찌고 보면 되게 용기 있네. 그 앞날이 좀 그려지긴 했었어 너는? 이런 식으로 묻죠. 그럼 애가 자기 속내를 막 얘기하겠죠. 이해됩니까? 최소한 이거보다 낫다라고 이런 식의 자료라니까.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가출을 했다면 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가정불화 때문에, 2번 친구 따라서. 이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얻어낸 설문자료 이거는 아무리 뭐 1000명, 10,000명한테 자료를 얻었다 한들 전부 어때? 피상적 자료일 뿐이야.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살짝 보여줄 뿐 깊이 있는 속내를 알 수가 없죠. 윤서 이해되나? 알았지? 내가 왜 자꾸 묻냐면 초점이 없어 너 지금. 내가 찍어서 보여주기 졸라 무섭다니까 진짜. 사람이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 세상에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다. 귀신보다 더 무서워. 그러지 마세요. 여기 누가 계시는데 여기서 자꾸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얘하고 나누는 거야? 얘하고? 나봐. 그래서 헬스 연구는 어때? 되게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자료. 반면에 얘는 피상적 자료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기는 실증적인 연구, 양적 연구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야? 심층성이 떨어지는 자료들이야. 깊이 있는 속내 동기 이런 건 알 수가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면들만 그냥 간략하게 많은 양으로 그냥 통계내서 보여줄 뿐. 알겠죠? 또 단점은 연구 대상 범위가 좁아. 잘 들어.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진 않아. 심리적인 걸 설문으로 할 수 있죠. 봐봐. 연봉과 직장 만족도의 관계. 다시 보라고? 연봉과 직장 만족. 연봉 수준이 높아지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증명해 보는 거야. 설문하면 되겠죠. 그잖아. 1번, 2번에 본인의 연봉을 직접 쓰게 해도 되고요. 또는 직업군별로 어떤 뭐가 있으니까 직업군별로. 평균적인 연봉 수준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직업군을 그냥 쓰게 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유출을 해내도 되죠. 직접 기재하기가 좀 사람들이 꺼려질 수 있다면. 원인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문항에서는 연봉이나 직업군을 추측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요. 3번, 4번 문항에선 직장 만족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번 문항에는 뭘 넣고 이직을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4번에는 직장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 만족도를 물을 수도 있죠.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하는 편이다, 3번 보통이다, 4번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5번 매우 불만족하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연봉 수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뭐 연봉과 직장 만족도, 직업 만족도 이런 것들은 설문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되기는 해요. 심리적인 거라고 아예 조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있어. 계량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것들. 어떤 걸까요? 결혼의 연차수가 길어지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거야. 이런 거. 실제로 그런 법칙이 존재할까? 이거 증명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을까? 결혼 연차수는 측정할 수 있다고 쳐.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측정하죠? 뽀뽀 횟수? 그럼 20대는 완전 열렬히 사랑하고 한 60대 가면은 사랑을 다 안 하겠다니.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막 물어 직접? 당신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1번 매우 사랑한다, 2번 사랑하는 편이다, 3번 보통이다, 4번 사랑하지 않는 편이다, 5번 매우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그 사랑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해요, 서로. 기준도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이해돼요? 그거야. 그래서 방금 같은 사랑의 정도를 연차수하고 관련해서 측정하고 막 이런 거 우리는 못해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런 것도 오히려 가능해요. 범위는 되게 넓거든요. 심리적인 거 다 측정 가능하니까. 아니, 다 어때? 같이 살아보면 다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나? 실제로 젊은 부부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고 나이 든 부부하고 생활을 해보면 누가 더 서로 간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은지는 뭐를 통해 알 수 있을까? 싸웠을 때를 통해 알 수 있어. 젊은 부부들은요,
아유 끓어오를 때 불타오를 때는 뭐 아주 그죠 뜨겁죠. 그때만이야. 싸웠을 땐 바로 뭐부터 고민해? 이혼부터 고민해 얘네들은. 이해되죠? 이게 사랑이야? 이건 욕정이야. 알겠죠? 욕망의 화신들이야 그냥. 여기 봐 나이 드신 부부들은요 싸운다? 그래놓고 뭐해? 밖에 나가서 둘이 티격태격 싸워갖고 남편 에라 모르겠다 친구들이나 만나러 가지. 그리고 가요. 근데 가갖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뭐해요? 아이씨 이거 우리 마누라 좋아하는 건데? 싸워요 또 싸워놓고. 둘이 얘네보다 더 치열하게 싸운 것 같은데 이혼할 생각은 아예 머리에 꿈도 없어.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미워도 일단 싸우고 나도 뭐해? 먹일 건 먹여야 되지. 좋아하는 거니까. 알겠죠? 어디가 사랑의 깊이가 깊니? 그래 이 자식들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알아듣겠죠? 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느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 너무 못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바람을 폈어요. 옛날 사람들은 바람 많이 폈죠. 인물도 좋으셔가지고 맨날 바람 피고 그랬어. 속 많이 썩였지. 우리 할머니가 되게 그랬거든. 그죠? 그래갖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서로 평 떨어져가지고 잘 보지도 않고 막 그랬었는데 알겠죠? 그래도 또 서로 챙길 때도 다 챙깁니다. 알겠지? 할아버지 막상 돌아가실 때 되니까 와 할머니가 완전 소녀가 되는 거야 갑자기. 옆에 붙어가지고 손을 잡고 놓질 않아요. 알겠지? 할아버지 아프시니까. 자기 꿈에 이 사람이 없는 건 상상도 못 해본 거야. 생각을 해보면 둘 다 20년대 생이시니까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그 삶을 사셨던 분들이야. 그때 당시 식민 지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한국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일본에서 출세를 해야 되거든. 그 할아버지가 막 일본 유학 가가지고 막 철도학교 다니고 할머니 막 따라가고 거기서 막 장사해가지고 겨우 벌어먹고 그러고 돌아와서 막 애 낳고 애 낳는데 막 전쟁 터지고 그게 6.25야. 한국전쟁. 그때 우리 아빠 태어났잖아. 이해되죠? 전쟁 통해 막 가족들 막 둘째 집은 다 몰살당하고 하는데 그거를 가까스로 살아남고 할아버지 죽을 뻔한 거를 막 광주로 피신을 시키고 알겠죠? 아주 그 생격동의 그 시대를 둘이 믿음만으로 살아낸 거야. 알겠죠? 서로 욕정 때문에 잠깐 바람 핀 게 뭐 대수간디. 이해됩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겠어? 그 서로 간에 오랜 시간에 쌓여있는 그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냐. 알아듣겠죠? 돌아가실 때 되니까 완전 소녀야. 알겠지? 할아버지 옆에서 콕 붙어가고 떨어지질 않아요. 병원에서. 되지? 그렇다니까. 너희들의 그 환승연애에 나오는 걔네들 왜 이렇게 물고 짜고 하니?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울어? 그러면 다시 그냥 만나지. 아 누가 뭐 이렇게 남남 북녀 이렇게 분단돼 갖고 못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서로 울어. 그지? 무슨 누가 알고 보면 무슨 뭐 견우직녀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알고서. 그지? 어쨌든 그런 사랑의 깊이 막 이런 것도 얘는 다 같이 생활해보고 들여다보면 보이거든요. 얘는 그런 것까지는 측정이 안 돼. 그 대상 범위가 좀 좁아. 그러니까 서로의 뭐가 장점이 서로의 단점이 되는 거지. 얘의 단점 그러면 뭘까? 객관성이 떨어져. 분석 어떻게 합니까? 직관적으로 분석하잖아. 아까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까 걸린 왜 벌써 다 그릇 2개 갖고 이 새끼 1시간째 닦고 있어 이 새끼. 아까 전화 그거에 걸렸네 이 새끼. 직관적 감정이입적 분석 아니야. 맞지? 야 이런 분석은 객관성이 있나? 얘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아닐 수도 있어. 닦는데 거기 바풀 하나가 걸린 거야 이게 이 새끼. 알겠죠? 이거 내가 닦는다 내가 이러면서 지금 바풀 하나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끔 꽂힐 때 있어 없어 그런 거. 왜 없어 이 새끼들아. 손톱에 있는 거 떼 뺀다고 앉아가지고 샤프 가지고 1시간 내내 파고 내 다 알아디네. 막 피나고 막. 알겠죠? 해봤어 안 해봤어? 뭐 나만 해보고. 그죠? 코딱지 안 나오면 막 손가락 혼자 화장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리고 나만 한 거야 이것도?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네. 그죠?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단점이라 그러면 객관성이 너무 떨어져. 직관적 감정이입적 분석 이건 다 자기 주관인 거거든. 분석 자체가. 법칙 증명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얘는 연구 대상 범위가 좀 좁아.
깊이 있는 정말 깊이 있는 측정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이런 것들은 증명이 안 돼요. 됩니까? 그런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얘는 심층성이 떨어져다 피상적 자료에 불과해. 이해됩니까? 그런 식의 단점들이 서로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은이가 계속 쉬지요 눈으로. 쉬어 이 새끼야 빨리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업할 때 학습 분위기가 되게 좋은 반이 있었어. 각 학교 이제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애들이 졸리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수업하면 이렇게 병풍처럼 애들이 막 둘러 있어. 근데 그렇게 애들이 막 스스로 막 잠 깨면서 막 수업을 했거든. 아유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애들이. 경희대 가고 중대 가고 전부. 한 놈은 고대 썼다 떨어져서 재수해갖고 고대 가고. 다들 잘 갔었어 그때 애들이. 그런 의지를 좀 보이란 말이야. 자, 지방대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자, 앞에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실증적 연구와 해석 연구 두 가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쭉 봤어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적인 법칙 증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자료,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증명하는 인간 행동의 행위의 법칙성을 증명하는 그런 식의 연구가 실증 연구가 되겠고요. 해석지 연구는 하나둘을 연구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행위의 동기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걸로 족한 그런 어떤 연구, 해석지 연구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되죠? 피상적인 그런 자료 수집 이런 거 말고요. 아주 깊이 있게 같이 생활해보고 깊이 있는 대화 면접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의 동기를 같이 한번 감정이입적으로 해석해보는 거죠. 되죠? 이런 방식의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딱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실증적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은 패턴화 된다 안 된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의 행동은 일정한 법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패턴화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은 그런 규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반면에 해석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일정한 법칙으로 패턴화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사고하고 주관적인 이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더라도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어떤 동기를 같이 이해해보는 걸로 족하다. 패턴화시키려 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는 개개인의 외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개인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을 구속하는 틀이다. 이런 실제론적 시각, 사회는 실제하고 개인의 외재하는 틀로서 개인의 모든 행동을 구속한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거시적으로 사회구조의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은 패턴화 된다라고 볼까? 아니면 다 개별적이라고 말할까? 패턴화 되겠죠. 사회구조에서 구속되는 존재들이니까 사람들은 다 일정한 어떤 같은 사회 구성원들끼리는 같은 행동 방식을 다 보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화된 행동 방식이 그 사회 구조인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는 독재적 실제로서 개개인을 구속하는 틀이다. 항상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면 개개인들의 행동은 그냥 자동방으로 보인다. 이렇게 거시적 관점 사회 실제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통 실증적 연구를 좋아해요. 알겠죠? 사람들의 패턴화된 그 행동 방식 자체가 사회 구조인 거거든. 알겠죠? 반면에 무슨 소리야. 사회는 개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명목일 뿐이고 단순한 개개인의 집합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경되고 개인의 의식 변화에 따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사회 구조고 실질성이 전혀 없어. 명목일 따름이야. 개개인의 의식 분석, 개개인의 상호적인 관계 분석 이것만이 중요해.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실증 연구 많이 안 합니다. 알겠죠? 왜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패턴화시킵니까?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활 세계를 구성해가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심층적인 동기에 이런 것만 하려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시적 관점, 사회 명문우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해석 연구를 많이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여기에다 붙여서 뭘 볼 거냐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뭘 본다고? 연구 과정.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과정. 실증 연구를 하는 실증 연구의 연구 과정인데 먼저 문제 제기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까? 뭐 연구 주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죠? 문제 제기 단계가 먼저 있게 돼요. 두 번째, 얘네들은 인간 행동의 일정한 패턴, 본인이 생각하는 패턴의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증명을 해내죠.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출 청소년을 연구하는데 아마도 청소년 가출의 가장 결정적 원인은 가정 불화가 아닐까?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거지. 가정 불화 정도가 높아지면 청소년의 가출 확률이 높아질 거야. 가설을 세우는 거야.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두 가지 변수 개념이 들어있게 돼 있어. 뭐가 들어있다고? 변수 개념. 법칙을 증명한다는 게 원인과 결과의 보편적 관계를 증명하는 거니까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 둘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 어떤 예정된 말이거든요. 이게 맞는지 이제부터 확인할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죠?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거야.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됐습니까? 가설 안에 뭐가 있다고?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 둘의 상관관계에 대한 예정이 되는 말. 이것이 바로 가설이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설은 두 가지로 돼 있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아까 첫 번째 가설, 가정 불화가 높아지면 가출 확률도 높아질 거야. 독립 변수가 뭡니까? 원인이 되는 변수. 가정 불화 정도죠. 돼요, 안 돼요? 그럼 종속 변수가 뭡니까? 결과가 되는 변수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청소년 가출 확률이 종속 변수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결과 변수죠. 얘들아, 이거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y는 돼요? y가 뭐예요? 결과 변수 종속 변수예요. 맞아요. 이게 종속 변수예요. x가 뭐예요? 원인 변수 독립 변수예요. 꼭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무슨 EBS 강의 찍는 거 같잖아요. 그죠? 짠 것처럼 마치 그죠? 그래서 1 들어가면 얼마? 3. 2 들어가면 얼마? 3 들어가면 얼마? 7.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함수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예정이에요. 가설이거든요. 함수라는 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개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뭐였죠?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거야. 쉽게 말하면 부모 소득 수준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 사이에는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 양의 관계가 무슨 뜻이죠? 독립 변수가 플러스가 되면 종속 변수도 플러스 또는 독립 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종속 변수도 마이너스 같은 방향을 향해 있으면 어때요? 양의 관계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그래서 이걸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라 그래요. 음의 관계는 뭐죠? 아까 첫 번째 거. 가정 불화 정도가 높아지면 가출 확률은 높아질 거야. 이것도 정의 관계야. 이런 관계들을 정의 관계라 그래. 알아듣겠죠? 다음.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관계를 뭐 하는 거야? 미리 예정해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정적으로 내리는 뭐예요?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나 이제부터 확인할 거거든. 알겠습니까?
이거 뭐 할 때 똑같이 써요. 자연과학 연구할 때 이렇게 써요. 됩니까? CO2가 증가하면 광합성 양이 늘지 않을까? CO2 양과 광합성의 양은 정의 관계, 어떤 양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가설 세우고 뭐 하는 거야? 계획 짜서 증명하죠, 이제부터. 이해됩니까? 그렇게 자연과학 연구할 때 가설 세우고 식을 세우고 어떤 방법들을 쭉 연구할 때 실험 방법들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예정해서 진짜 결과값이 나오나 이걸 실험해가지고 증명하듯이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미리 뭘 내려놓는 거야? 결론을 내려놓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가설을 세웠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연구 설계라는 걸 해야죠. 뭐 한다고? 연구 설계는 뭐 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연구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연구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잡을 건지, 연구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다음 자료를 수집해서 증명할 때 어떤 자료 수집 증명 방식을 쓸 건지. 가정 불화가 생기면 청소년 가출 확률이 높아질 거야. 이거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료 수집할 때. 실험해봐도 되죠. 20명 청소년 어차피 둘 다 가출한 경험이 없는 애들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 20명 가구 엄마들한테 주문하는 거지. 한 달 동안 화목해지셔야 됩니다. 밤마다 같이 악기도 하나씩 노래도 부르시고 비둘기처럼 다정한 노래 부르면서 맨날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아침에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항상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군한테는 뭐하는 20명 군한테는 부모들한테 주문하는 거죠. 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밤마다 UFC를 찍으세요. 안바 거시고요. 알겠죠? 대가리 물어 뜯으시고요 서로. 알겠지? 됩니까? 연기로라도 계속 모아라. 아이들에게 불화의 모습을 보이라 이거야. 그래 놓고 한 달 뒤에 보는 거죠. 봤더니 이쪽에 비둘기 노래 불렀던 애들은 한 명도 가출 안 했어. 여기 20명은 다 가출했어. 증명된 거지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실험 방법 말고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설문하는 방식도 있어요. 됩니까? 일반 학생들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1000명 정도 청소년을 뭐 하는 거야?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1번, 2번 문항에는 뭘 묻고? 가출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3번, 4번에는 화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묻는 거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가출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던 학생들은 90%가 다 뭐야? 가정불화가 있었어. 근데 가출한 적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전부 3번 문항에서 3번, 4번 문항에서 가정불화가 없는 애들로 밝혀진 거야. 100%. 그럼 증명된 거지 뭐. 이해됩니까? 이런 설문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됩니까? 또 설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문할 수도 있어요. 뭐요? 그냥 청소년 가출한 애들만 대상으로 설문하는 거야.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 그냥 뭐 1000명 무작위 설문해가지고 가출한 경험이 있나 없나 예 아니어도 체크하게 하고 가정불화 있나 없나 체크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청소년 가출한 가출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설문하는 거지. 그리고 가출한 이유가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체크하게 하는 거야. 이해되죠? 복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가출했던 아이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99%다 가정불화에 대해서 체크를 다 기본적으로 했더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자료 수집 방식이 좋을지 이제 선택하고 스스로 계획을 쭉 짜는 거예요. 알았죠? 아무래도 실험하는 건 좀 문제가 크겠죠. 그 UFC 찍어가지고 20명 가출하는 건데 걔 가출해 어떻게 할 거야 걔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실험은 좀 문제가 크죠. 실험은 아니야, 그죠? 설문하는 방식이 나을 것 같아. 근데 청소년 가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문해가지고 얘네들 가정불화에 다 기본적으로 체크됐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증명하기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이, 없는 아이들이 막 무작위로 체크를 하고 가출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아이들 중에 몇 퍼센트가 가정불화가 있었나, 없다라고 말한 아이 중에 몇 퍼센트가 가정불화가 있었나, 이걸 보고 증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이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짜는 거예요. 연구 설계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연구 기간도 정하고 연구 비용도 계획하고 설문 또는 실험 설문한다면 어떤 설문을 해서 어떻게 증명할 건지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짜는 게 연구 설계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연구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이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개념의 명확화라는 부분이야. 다시 뭐라고? 여기 있는 요 개념 중에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거든. 지금 말한 가설 안에 있는 추상적 개념. 뭐가 추상적 개념이지? 얘들아, 가정불화, 청소년 가출 명확해? 내가 물어볼까? 윤서야, 가정불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엄마 아빠 싸운 적 없어? 네. 한 번도?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 네. 가출은 그 집에 가정불화 있어 없어? 없어? 싸운 적 없어? 나는 있어. 우리 엄마 아빠 가끔 싸우거든. 이해되죠? 이래버린다니까. 알겠죠? 어떤 놈은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서로 때리기는 해도 이혼은 안 했어. 가정불화 없음. 이렇게 체크해 어떤 새끼는. 이해돼요? 근데 어떤 놈은 야 어저께도 싸웠는데 가정불화 막 이렇게 체크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지표가 안 되면 문제가 커지죠. 이해됩니까? 가출한 적 있어? 이렇게 물어버리면 어때? 있어? 없어? 있어? 아니요. 없어? 나는 있어. 나는 고등학교 때 아직도 생각나. 에이씨, 나 가수 하고 싶었거든요. 락커가 꿈이었어, 락커. 알겠죠? 근데 집에서 막 딴따라라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나가버려야지. 그러고서 짐 싸갖고 아침에 나갔다? 짐 싸갖고 돈도 챙겨갖고 나갔어. 근데 나가서 밥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두 끼를 먹어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몇 끼 못 먹겠는 거야, 이거. 견적이 안 나와. 그래갖고 저녁 때 뭐 했어? 그냥 들어갔어. 몰래. 알겠죠? 하고 집에서는 왔니? 이러고 끝났거든요. 집에서는 아무도 몰라. 나 가출했던 거. 알겠죠? 아침에 갔다 견적 안 나와 저녁 때 들어간 거거든. 근데 내 나름은 가출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어떤 놈 막 삐져갖고 뭐해? 밥 안 먹어! 나가가지고 친구 집 가가지고 뭐해? 거기서 한 이틀 있다 왔어. 알고 봤더니 친구 집 엄마가 뭐했어? 엄마, 이쪽 집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 여기 있어. 알겠죠? 며칠 있다 풀리면 제가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그냥 놔뒀던 거야. 근데 그러고 애가 이틀 있다 들어갔다? 그쪽 엄마 설득해가지고. 알겠죠? 쥐딴 가출이거든 이거. 이해돼요? 그래놓고 가출해놓고 우리 엄마는 가출 신고도 안 하지 이러고서 들어간 거야 애가. 알겠죠? 이런 경우 있거든. 가출했는데 막 삼촌 집으로 가출해. 막 이런 새끼들이 있어. 알겠죠? 그건 외출이죠. 가출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체크해버린다니까 이 새끼들이. 이해돼야 안 돼요? 이틀 나가 있다가 집에 잡혀고 붙들려갖고 귀때 이렇게 해고 끌려왔어. 알겠죠? 이것도 쥐딴의 가출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호해요. 가출이란 개념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독립변수에 들어있는 뭐 가정불화, 종속변수 들어있는 가출 이거를 설문지에 그냥 물어버리면 되게 모호해져요. 1번 당신은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게 묻고 예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막 쥐딴에 막 혼자 막 평가하면 잠깐만 나 아침에 나갔다 저한테 들어 그게 가출이지 뭐 막 체크해버린다고 이 새끼들이. 이해되죠? 이래버린다. 어떤 새끼는 막 5일 동안 나가 있었는데 아 이거 신고는 안 됐잖아 막 가출 아니요 막 이러고 체크해버리고. 이해됩니까? 막 이래버린단 말이지. 야 거기 3번 4번 문항에 또 묻는 거야. 집에 가정불화가 있으셨습니까? 뭐 물어. 어떤 애는 우리 엄마 아빠는 치고받고 싸울지언정 알겠죠? 이혼은 안 해. 알겠죠? 가정불화 없음 막 이러고 체크해버려. 어떤 새끼는. 어떤 놈은 막 무슨 말싸움 했다고 어저께 안 그래도 말싸움 했다고 막 체크해버리고 가정불화.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변수 개념들을 객관적으로 누구나 명확한 기준에 따라 답변할 수 있게끔 이거를 추상적 개념을 뭐 해야 돼? 구체화시켜줘야 돼. 구체화된 개념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 과정에서 조작적 정의라는 걸 하게 되죠. 뭐 한다고? 이런 거야. 여기서 가정불화라 함은 부모님이 이혼한 적이 있거나 또는 현재 이혼 상태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에 하남.
내 나름대로 설정한 거죠. 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설문을 물을 때 가정불화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이 혹시 이혼한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혼 상태이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죠. 1번, 2번에서. 이해되죠? 그걸 가정불화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그럼 너무 추상적이잖아. 객관적 자료 수집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3번, 4번에서 뭐 물어? 가정폭력이 경험이 있습니까? 단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하나. 그럼 명확하게 체크를 하겠죠, 애들이. 말뜻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4번, 5번 문항에서 물을 때도 청소년 가출 물을 때도 가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면 뭐 외출도 찍어버린다니까 이 새끼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뭐요? 5일 이상 집을 떠나 있었던 경우가 있으십니까? 무단으로 5일 동안 집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괄호 열고 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하나. 이해됩니까? 이거 체크하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지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줘야죠.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자료 수집이 돼요. 명쾌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말뜻 이해됩니까? 아, 알아듣겠죠. 그래서 니 설문지 보시면 설문지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추상적으로 질문해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당신의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 야, 이렇게 묻는 게 어딨어요. 알겠죠? 연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알겠죠? 회사의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표로 해가지고 합산 점수를 가지고 계산한다든가 이런 지수값을 만들죠. 이해됩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만족하십니까?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웃긴 거죠. 되나? 그래서 이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변수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내가 정의를 내려야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야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명확화 이 과정이 반드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아, 알겠습니까? 되나요? 좋아요. 다음에 아까 또 하나 가설이 뭐가 있었죠?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맞죠? 독립변수 개념이 뭐죠? 뭐 하는 거야?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거다. 독립변수 원인 변수가 뭐야? 부모의 소득 수준. 종속 변수가 뭐야? 자녀 학업 성취도. 둘 사이에 무슨 관계?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니까 양의 관계, 정의 관계 이거를 지금 가설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자료 수집을 할 때, 설문을 하거나 뭐 할 때 부모의 소득 수준은 뭐로 판단할 거야? 뭐로 평가할 거야? 그잖아. 뭐 월급을 물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월급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또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할 건지 알겠죠? 뭐로 계산할 건지 뭐 이런 걸 정해야죠. 또는 직업군만 체크를 하게 하고 직업군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계산할 건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직업군의 평균 소득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득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아, 이해됩니까? 잘 될 때 안 될 때 뭐 들쑥날쑥하죠. 특히나 뭐 호프집 막 이런 데 여름에는 엄청 잘 되고 겨울에는 막 팔이 날리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럼 단순 월급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봉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방식은 뭡니까? 직업군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득 페이 수준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지.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페이. 그러니까 직업군 가지고 직업군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해도 좋아요. 알겠죠? 나름대로 뭐 어떤 걸로 측정할 건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서 그걸 물어줘야죠. 직업군을 분류하게 하든 부부 합산 소득으로 연봉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체크하게 하든 조작적으로 자녀 학업 성취도는 그럼 뭐로 측정하나요? 성적이 근데 내신 성적도 있고. 근데 내신 성적은 문제가 뭐야? 학교마다 수준이 달라요. 절대평가 점수로 해야 돼? 백분위로 해야 돼? 백분위로 하더라도 학교마다 이게 성적 평가 수준 이게 다 다르니까. 내신 정도가 다르니까. 야, 강남 3등급하고 여기 3등급이 같아요? 미안하지만 같지 않잖아요. 그죠? 야, 강남에 있는 세하고에는 4.8등급인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야. 4.8등급. 이해되죠?
진짜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야. 걔 모의고사가 5일이 나와요. 99% 모의고사. 근데 학교 내신이 4.8등급에 세하고 다니던 애가. 그거 어떻게 같이 계산할 거야? 이상하잖아. 뭐로 하는 게 맞냐? 모의고사 성적이 됐든 학력평가 성적이 됐든 뭐 이런 걸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아, 이해가 되냐? 뭐 나름대로 학업 성취도,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뭐 어떤 걸로 측정할 건지, 부모의 소득주는 어떤 걸로 측정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 연구 설계 단계에서 보통 이런 걸 다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어쨌든 연구 설계를 다 했어. 아까 가출 청소년 연구로 돌아와서 되죠? 아까 연구 설계에서 뭐 하기로 했죠? 누구 대상 설문? 일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0명 무작위 설문. 그래서 가정 불화가 있는 아이 없는 아이 분류해보고 그리고 뭐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이 없는 아이 분류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매칭되는지 서로 통계 분석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하기로 연구 설계했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 자료집 들어가겠죠. 무슨 방식 쓸까요? 설문하겠죠 뭐. 이해됩니까? 되지? 그래서 1번, 2번 문항에서는 뭐 가출한 경험이 있는지 이거를 구체화시켰으니까 아까 어떻게? 5일 이상 집을 떠나 있던 자로서 무단으로 가출 신고 이 신고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하고 3번, 4번 문항에서 뭐 물어? 부모님의 이혼 경험이 있는지 또는 현재 이혼 상태인지 묻고 그 뒷문항에서 뭐 물어? 가정폭력이 집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묻는 거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정불화로 분류하고 아닌 경우는 뭐 아닌 경우로 분류하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가정불화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다음에 가출 경험이 있는지 이거 매칭시켜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 뭐 하겠어? 분석을 하겠죠. 얘들아 이때 어떤 자료 수집 방식을 주로 할까요?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설문하든가 또는 맞아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 실험 못 하고 실험하면 어떡합니까? 애들 가출하면 어떡하라고. 그죠? 설문을 하든가 실험을 하든가. 근데 아까 자성예언 효과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이런 건 실험을 해요. 계속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지금은 꼴등이지만 넌 할 수 있어. 잘한다니까. 잘할 수 있다니까. 선생님 볼 때 넌 특별해. 알겠죠? 계속 예언해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이건 실험에서 좋은 결과 나와도 이건 나빠요, 좋아요. 이런 거 실험해도 괜찮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했었어. 나중에 실험법 할 때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 어떻게 나왔나. 알아듣겠죠? 뭐 그럴 땐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 검증하고 이렇게 법칙 증명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죠. 실험법이. 됐습니까? 어쨌든 뭐 설문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 통계 분석하기 좋고 설문, 통계 분석 얼마나 좋아. 많은 양 한 방에 수집할 수 있고 이거. 인간에게 패턴 증명하는데 딱이죠. 실험은 아예 대놓고 독립변수 적용해가지고 얘한테 결과 나오나 딱 보는 거니까 법칙 증명하는데 딱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자료집 방식을 좋아해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쉬워 보이죠? 나중에 문제 풀어봐. 진짜 피똥 싼다잉. 다음에 봐봐. 분석입니다. 다시 뭐 한다고? 이제 수집한 자료를 뭐 하겠어? 쭉 분석한단 말이야. 분석. 됩니까? 주로 어떤 분석한다고? 써있다 옆에. 통계적 분석 기법 이런 거 많이 써요. 됐습니까? 청소년 가출 경험이 있는 아이 중에서 가정불화가 있는 애가 몇 %인지 청소년 가출을 하지 않은 아이 중에서 가정불화 있는 학생은 몇 %인지 이런 것들을 통계 내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통계 분석을 한번 내보는 거죠. 얘들아 이때 분석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분석한 자료가 가설을 그대로 뒷받침해. 뭐 예를 들면 가출 경험이 있는 아이의 90%는 다 가정불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왔고 가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100% 가정불화가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 증명된 거지, 그지? 이해됩니까? 봐봐. 근데 반대로 오히려 가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가정불화가 한 20%밖에 없는 걸로 나왔고 오히려 가출 경험이 뭐하는 학생들? 없는 학생들 있죠? 얘네들이 오히려 가정불화가 50% 가까이 가정불화가 있는 걸로 나왔어. 이건 정반대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럴 경우는 가설이 어떻게 되겠어? 기각되겠죠.
아까 전자는 채택이 되는 거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 결론이 떨어지게 돼. 이 과정에서 가설이 뭐가 이루어진다고?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검증. 가설 검증은 두 가지 방식이지. 채택되든가 기각되든가. 이해가 돼요? 지금 끄덕이고 얼마나 이해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봐. 분명 이해했다 그랬다니. 자, 봐봐.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그래갖고 각 대학별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서영고급이 있고요. 맞죠? 중경외시급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건동홍급이 있고요. 서성한 빠졌네. 억울하겠네. 맞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제 국승세단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 있고요. 지잡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서영고 학생들 부모의 어떤 이 직업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전문직 비율이. 전문직이면 뭐야? 부모가 사자인 거죠.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검사, 그죠? 뭐 변리사, 뭐 세무사, 뭐 이런, 그죠? 사자인 거죠. 전문직 비율이 80%. 됐습니까? 여기는 뭐 50%. 여기는 뭐 40%. 이런 식으로 가다 밑으로 가니까 5%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검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서영고는 5%. 그리고 가다가 국승세단 가니까 50%. 전문직 비율이. 지잡대가 80%야, 오히려. 부모가. 알겠죠? 이러면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검증 안 된 거죠, 그죠? 다 틀렸어요. 검증된 거야? 왜? 뭐라고? 수치가 어쨌든 똑같으니까. 수치가 똑같으니까? 뭐가? 검증이 되긴 됩니다. 왜? 수식화돼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봐. 가설 검증은 뭐라고? 가설이 그 수집한 자료 분석한 통계 분석 내용이 가설을 그대로 뒷받침해서 채택이 되든 아니면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기각이 되든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떨어진 걸 뭐 한다고? 검증됐다라고 말한다니까? 그럼 얘도 검증이 된 거고 얘도 검증이 된 거야. 얘는 어떻게 검증된 거야? 채택된 걸로 검증이 됐고요. 얘는 뭐 어떻게 된 걸로? 기각된 걸로 검증이 된 거죠. 니네 이런다니까? 채택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으로 뭐 유의미한 어떤 수치 결과가 나와서 채택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한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게 되면 그건 검증이 된 거야. 예스든 노든 검증은 된 거지. 그러니까 니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는 분명 가설이 검증이 될 때 채택으로 검증이 될 수도 있고 기각으로 검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네는 검증은 채택이라고만 이해한 거야 지금. 이런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각이 된 것도 어느 한쪽으로 노라는 결론이 난 거잖아. 이거 틀렸네. 이 가설 틀렸네. 틀렸다라고 결론이 확실하게 뭔가 유의미한 수치로 떨어졌으면 그것도 검증이 된 거야. 기각으로서 검증이 된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좋아요. 나중에 피똥 한번 싸봐 문제 풀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집한 자료를 쭉 분석해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잘 나와서 이게 채택이 됐는지 아니면 가설과 전혀 배치되는 어떤 수집된 자료 분석이 나와서 이거는 기각이 됐는지 어느 한쪽으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내게 되죠. 아, 이해됩니까? 좋아요. 이런 걸 가설의 검증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결론이 나왔어. 보니까 청소년 가출한 아이들은 대부분 뭐 90% 가까이 다 가정불화가 다 있던 걸로 파악이 돼서 실제로 가정불화가 청소년 가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연구 끝?
와 진짜 가정 불화가 있으면 청소년들이 많이 가출들을 하는구나. 자 연구 적읍시다. 수고들 했어요. 회식하러 갑시다. 이러고 끝내요? 이런 건 자연현상 연구할 때나 하는 거야. 자연현상 연구는 어때요? 그냥 사실관계만 존재 법칙으로 밝혀내면 그걸로 연구는 끝이에요. 우와 진짜 물이 수소 2개 산소 1개 이게 물질 결합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증명해냈어. 그러면 그날 그냥 브라보 막 파티하고 난리네요. 연구 끝이에요. 밝혀냈잖아요. 자연현상 연구할 땐 그런 거 해요. 이공계열 애들은 그런 거 하는 애들이야. 알았죠? 근데 인간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진짜 이런 법칙이 인간에게 존재하나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연구했냐? 진짜 가정불화와 청소년 가출 사이에 정해관계가 있는지 가정불화가 생기면 가출 확률이 높아지는 건지 이거 자체가 너무 존재적으로 궁금해. 그런 현상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 밝혀내는 걸로 연구가 끝나는 경우가 어딨어.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이혼 가정이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둔 가정이나 이런 가정은 뭔가 도움을 줘야죠 우리가. 왜? 청소년들의 가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뭔가 교육을 좀 실시해야 되고요. 그런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가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냥 그 현상이 진짜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연구했어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이 작용한다, 존재 법칙이 작용한다. 당위 법칙. 그냥 이런 현상이 있나 없나를 밝히는 걸로 끝나는 연구가 아니라니까. 있다 없다를 밝히는 연구가 아니야.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해결책을 우리가 고안을 해봐야 돼.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의 가치적 판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위 법칙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선 대안제시까지 가야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대안제시를 하기 전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 일반화 과정이야. 무슨 과정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지금 서울에 있는 청소년 1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해가지고 이걸 끄집어냈단 말이야. 됩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 1000명 대상.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학생 1000명 대상으로 해봤더니 가출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90%가 다 가정불화 경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가정이 아주 다 화목했던 걸로 드러났어. 되죠? 그러면은 이 법칙이 진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문제가 뭐지? 서울특별시 청소년들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 안 돼? 되지. 아무래도 서울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보통 소득순이 높고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업에 대한 관심도나 애착 같은 게 되게 높은 부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골 같은 데들은 어때요? 좀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경향이 커요. 외국 같은 경우도 보통 그렇죠.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완전 독립적 개체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키우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되게 적어. 시골의 아이들이 그렇고 외국 아이들이 보통 그래. 걔네들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정불화가 있든 부모가 뭐 이혼을 하든 말든 크게 신경을 안 쓸 경우도 가능성도 높아. 그러니까 이거 거기도 연구를 해봤어야지. 아무래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디든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칙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들도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서울 이외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도 한번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지 연구해보고 외국 학생도 한번 연구해보고 말이지. 이해됩니까? 근데 연구했더니 다 그래. 우리나라 뭐 지방 학생들이나 외국 학생들한테도 이게 거의 가정불화와 청소년 가출 사이에 양해관계, 정해관계가 거의 그대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대안을 제시해야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잖아. 이혼 가정이나 가정폭력의 어떤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런 가정들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도 좀 실시하고 부모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실시하고 이해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어떻게든 청소년 가출 일탈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를 진행할 때는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가설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쭉 짜죠. 여기서 자료 수집 방법도 선택하게 되고요. 설문한다면 누굴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설문하고 어떻게 분석할지 전체적 계획을 다 짜게 되죠. 근데 연구 설계를 할 때 뭘 한다고? 가설에 들어있는 추상적 변수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수집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구체적 개념으로,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개념으로 설정을 해줘야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게 다 끝났다. 그럼 이제 계획한 대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 과정에서 보통 실험법이나 설문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설문은 뭐 통계 분석하기는 짱 좋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많은 양을 또 수집할 수 있으니까요. 실험은 아예 법칙 증명에 특화된 방식이고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분석할 때 보통 통계 분석 같은 거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단계에서 가설이 수집된 자료가 그대로 가설을 뒷받침하면 채택으로 검증되는 거고요. 완전히 배치돼 버리면 어때? 기각으로서 검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결론이 났어.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뭐 해야 돼? 다른 어떤 집단에도 많이 적용을 해서 최대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인지를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봐야 돼. 이해되죠?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한번 똑같이 실시해서 한번 법칙성이 드러나는지 조금 더 신빙성을 높여보는 거지. 됐습니까? 진짜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뭐 해? 대안을 제시해야죠. 사회문화 현상은 그냥 그런 현상이 진짜 있나 법칙을 그냥 뭐 존재로서 밝혀내는 것 그 자체로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보통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까지 가야죠. 말뜻 이해됩니까? 좋아요. 다음은 해석적 연구의 연구 과정입니다. 해석적 연구는 법칙 증명한다고 안 한다고? 법칙 증명은 관심 없어요. 인간 행위를 어떻게 그렇게 패턴하고 법칙으로 증명합니까? 그죠? 일단 문제 제기는 해요. 문제 제기 없는 미친 연구는 없습니다. 가출 청소년 한번 연구해 볼까? 문제 제기. 근데 얘네들은 그냥 가출 청소년들이 어떤 심리적인 동기에서 가출을 하게 됐을지, 진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성을 가지고 가출을 하게 되는지, 가출할 때 심리적인 압박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한번 이해해보고 싶어. 대화 나눠보고 싶고. 이해되죠? 가출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이런 거 관심 없어. 한두 명을 연구하더라도 그네들의 어떤 깊이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눠보고 같이 생활하면서 지켜보고 이러는 거야. 가출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겪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일지, 심리적으로는 지금 어떤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겠죠? 어떤 도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 수 있을지를 그냥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심리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되죠? 이들은 가설 설정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안 한다고 쓰지 않을 거야. 할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다라고 썼을까요? 세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물론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내가 가출 청소년하고 만약에 같이 뭐 할 거야? 뭐 한 3일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지켜보고 대화도 나누고 할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그 연구할 때 혹시 얘도 집안에 가정불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보통 가정불화가 생기면 가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내가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 얘도 가정불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혼자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검증하고 증명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경우로는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이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얘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설로 머릿속에 세워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검증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우지는 않습니다. 다음, 연구 설계 할까요? 연구 설계 없는 연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연구 기간도 짜고 당연히 비용 어떻게 충당할지, 수집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쓸지, 같이 생활하는 걸로 할지, 면접을 같이 병행을 할지, 생활하는 건 안 하고 면접만 한 이틀 동안 깊이 있게 대화 나누는 면접만 시행할지, 뭐 나름대로 뭐 연구 설계를 하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다음이야. 연구 설계할 때
명확화, 조작 측정이 이런 거 할까 안 할까? 이것도 잘 들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쓸 거야. 왜 필요가 없다라고 썼을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냥 면접한다고 칩시다. 앉아가지고 내가 한 반나절 동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하면서 산책도 하면서 대화를 깊게 나눠볼 거야. 알았지? 근데 애한테 물어볼 때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접할 때 내가 질문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내가 적어보겠죠. 근데 애한테 너 왜 가출했어? 이렇게 물어볼까? 그렇게 물어보긴 좀 그래. 혹시 집에 가정부라 있어? 이렇게 묻기는 좀 그래. 이해되죠? 사실 아저씨가 집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그때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떠나고 싶더라고. 너도 혹시 집에 혹시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그래서 가출한 건 아니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뭐 하는 거야? 이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런 걸 난 물어보고 싶다. 보통 그럴 때 가출들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질문지를 정할 때 그냥 가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불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개념들을 내 나름대로 보통 질문지에 설정해 놓는다고 보통. 물론 그대로 묻지는 않을 거야. 돌아가는 상황, 얘가 답변하는 상황에 따라 질문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죠? 얘는 오히려 면접법 같은 거 할 때 그런 질문지를 만들 때 뭐예요?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수능에서 문제 출제했더니 애새끼들 오답률이 그냥 조작적 정의를 했다 이거야. 이해되죠? 가정불화는 이혼이나 아니면은 그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들이 가정불화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이런 걸 혼자 메모지에 적어 놓은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줬어요. 그리고 이거 실증적이냐 해석적이냐 물었더니 애들이 뭐야 개념에 조작적 정의가 있네. 실증적이고 이러고 가버리는 거야 이 새끼들이. 이해되죠? 근데 전반적인 전체적 과정을 보면요. 어때요?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깊이 있게 대화 나누는 게 주였다고. 그리고 심리적인 동기에 이런 거지 많은 양을 수집해 뭐 검증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었다고. 이해되죠? 근데 그냥 꽂혀가지고 조작적 정의 했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시지는 마라 좀 제발. 알아듣겠죠? 질문할 때도 왜 많이들 그죠? 구체적 개념으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얘가 혹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시켜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죠. 보통 물어볼 것들을 보통 추려서 가져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런 개념의 명확화, 조작 측정이 이런 것들을 꼭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어쨌든 참여 관찰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다고? 가출팸 애들하고 같이 가출팸 알죠? 얘네들하고 같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기로 했단 말이야. 알았지? 나도 가출팸 되는 거죠. 안 껴주겠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 자료 수집을 한단 말이지. 보통 얘네들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좋아합니까? 깊이 있게 그 아이의 뭐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떤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결정적으로 가출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대화를 나누든 같이 생활을 해보든 이런 게 짱이죠. 그래서 보통 참여 관찰을 하든가 뭐 한다고? 아니면 심층적으로 같이 면접을 반나절 동안 진행을 해보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되나요? 그럼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뭐 하겠어? 분석, 결론을 내리겠죠. 테이프도 돌려보는 거 촬영했던 거 쭉. 얘가 그때 아까 그래서 얘가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어제 그게 영향이 있었나 보네. 얘가 아예 신경을 안 쓰지는 않네. 뭐 이런 거. 내 말 이해됩니까? 니네 환승연애 그 프로도 잘 보시면 여기 참여 관찰이거든요. 알겠죠? 그 뒤에서 얘네가 나중에 뭐다. 옛날에 X였다 이런 관계가 드러나고 앞에 거를 돌려갖고 다시 보면요. 보여요. 얘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눈에 막 보여. 그래서 얘가 그랬구나. 알겠죠? 야, 쟤 뭐 겉으로는 신경 안 쓴다 그래놓고 저 엄청 신경 쓰고 있네. 막 눈에 보인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을 뒤늦게 분석을 해보는 거지. 쭉 한번 돌려보고 복귀해보면서. 말뜻 이해됩니까? 이때 어떤 분석을 하게 됩니까? 통계네요. 아니요. 내가 지금 뭐 했지? 아, 얘가 아까 그래서 그랬구나. 직관적 분석, 감정이입적 분석이죠. 다시 뭐라고요? 직관적인 분석, 감정이입적인 분석이죠. 객관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명확한 경우들이 많아요. 오은영 박사 그 금쪽이에서 해석하는 거 봐봐. 이해되죠? 보면은 다 신빙성이 있고 다 일리가 있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 저 아이라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 보다 보니까 뭐 있었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들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부르면 엄마 이렇게 있고 아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 근데 공부하라고만 부르면 애가 와요. 오긴 오는데 앉아가지고 뭐예요? 집중을 오래 못해. 그래도 떠나지는 않는다. 앉아가지고 조는 한이 있어도 물론 인상은 어때요? 안 좋죠. 앉을 때 이러고 앉아있죠. 이해됩니까? 그럼 엄마가 막 혼을 내요. 그럼 애가 나중에 이상행동이 나와. 이해됩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누가? 오은영 씨가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이 엄마는 아이한테 뭘 바라고 있죠? 집중. 방긋방긋 방실방실 웃으면서 공부하는 걸 바라고 있다는 거야. 야, 공부하는 게 즐겁냐? 얼굴 봐봐. 너 얼굴 사진 내 이렇게 보여줘? 그죠? 지금 누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세상에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냐고. 이해되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싫은 거는 뭐야? 감정이야. 근데 행동은 뭐야? 의지와 행동은. 앉아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 말뜻 이해됩니까? 근데 이 엄마는 뭐를 탓하고 있어? 감정을 탓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안 웃어? 너 왜 인상 찡그려? 아니, 앉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바라는 건 방실방실 즐기고 웃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빠져나갈 군형이 없죠. 이거 그럼 나보고 어떻게 웃으면 안 나는데 어떻게 웃으라는 거야? 엄마 앞에서 연기라도 하라는 건가? 알겠죠? 오래서 앉았잖아. 알겠죠? 앉아갖고 또 시키는 것도 하려고는 해요. 물론 인상 팍팍 쓰면서 하죠. 이해되죠? 오은영 박사 이 얘기하니까 와, 나도 애들한테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그래서 윤서한테 방실방실 웃으라고는 얘기 안 해. 이해되죠? 앉아있잖아 지금. 보기 싫은 얼굴 보면서 앉아있잖아. 끝까지 해보겠다고. 얼마나 기특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웃으라고 이 새끼야. 알겠지? 이런 걸 뭐 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이입적으로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럼 공부할 때 방실방실 웃어? 연기라도 하라는 건가? 알겠죠? 애 입장 돼 보니까 알 것 같아.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애가 이상행동 나오죠. 왜? 막 애가. 알겠죠? 웃으면 안 나는데 웃으라 그러니까. 알았지? 좋아. 이런 식으로 직관 감정이입 내가 제 애 입장이어도 어떻게 웃으면서 공부를 해? 알겠죠? 감정이입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되십니까? 다음 결론을 내릴 때 가설 검증할까요? 뭘 검증을 합니까? 세우지도 않았는데. 주로 세우더라도 검증하려고 세운 게 아니야. 그냥 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한번 저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거지 검증할 목적을 갖고 가설 세운 것도 아니거든. 검증은 안 합니다. 이건. 법칙 발견할 것도 아닌데 뭘 가설 검증을 해요. 알겠죠? 다음 일반화 거칠까요? 한두 명 조사하더라도 깊이 있게 그냥 조사하고 이해하면 그걸로 끝난 거야. 뭘 전부 전체 모든 인간에게 드러나는 법칙 발견 이런 거 아니잖아 얘는. 일반화 안 해요. 그냥 바로 뭐 들어갑니까? 대안 제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해수제 연구는 문제 제기를 하고 가설은 뭐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가출소니까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검증할 목적의 가설은 세우지 않습니다. 연구 설계를 당연히 하겠죠. 계획은 다 짜죠. 뭐 참여 관찰할지 면접할지 기간을 얼마 잡을지 계획 전체로 짤 겁니다. 다음 개념의 조작 측정이 이런 거 할까요? 구체화 개념 안 하진 않는다니까. 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당연히 뭐 참여 관찰을 하든 뭐 이럴 때는 크게 안 쓰이지만 면접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야. 이때 물어볼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내가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기는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꼭 할 필요까지는 없다. 자료 수집할 때는 참여 관찰이나 면접 형태 아무래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답변 예 아니오로 답변 나오고 막 이런 거 말고요. 뭔가 깊이 있게 심층적인 어떤 저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통 좋아하고요. 분석할 땐 직관 감정이입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 결론 내릴 때도 가설 뭐 이렇게 검증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알아듣겠죠? 일반화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바로 대안 제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되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뭘 볼 거냐면 귀납적 논리 추론과 연역적 논리 추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유, 짧아졌네요. 쓰레기 새끼들. 이걸 부러뜨려가지고 이 새끼들이. 봐봐. 귀납 연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논리를 어떻게 추론해내는가 그 논리 추론 과정을 뜻해요. 논리 추론 방법. 돼요? 귀납적 추론이란 뭐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종합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시아 까마귀도 까맣네. 아프리카 까마귀도 까맣네. 유럽 까마귀도 까맣네. 아메리카 까마귀도 까맣네. 까마귀는 다 까맣구나. 이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들, 경험한 개별적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우리가 귀납적 추론 방식이라고 해요. 이해됩니까? 연역적 추론은 뭘까요? 식을 세우고 증명하는 방식이야. 뭐라고? 경험적인 것들을 동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논리 추론, 타당성 논리 추론, 논리적인 구조로 틀릴 수 없는 하나의 식을 세워요. 이 식이 맞다면 이건 무조건 맞는 거. 식을 세우고 검증하는 거야. 알겠죠?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무슨 추론인지 맞춰보세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뭐죠? 내각이니까 삼각형의 안에 있는 합이죠. 요 각의 합. 180도죠. 왜요? 변의 길이들만큼의 정사각형을 붙였을 때 길이들만큼의 정사각형을 붙여. 그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얘긴데? 갑자기 여기다 피타고라스 증명이 들어. 알고 있어요? 저 모서리들을 다 찢어가지고 모서리들을 찢어. 찢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 그래서 이렇게 합쳤을 때 어. 평면이 돼가지고 어. 그래서 180도. 봐봐요. 선생님이 말하는 식이 맞나 보세요. 여기에 평행하는 선분을 그어요. 뭐 한다고? 얘 두 개가 평행이에요. 됩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참 힘들겠다. 산소가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 자 보세요. 우리 이거 알고 있죠? 평행하는 선분의 직선이 지나갈 때 요 두 개 각은 어때요? 알고 있죠? 그죠? 같겠죠, 두 개가. 그지 않습니까? 같겠죠? 그지 않습니까? 같겠죠? 이게 몇 도예요? 180도예요. 쉽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행하는 선분을 그었을 때 이 법칙 하나만 알고 있으면 막국지각 같고, 알겠죠? 평행하는 두 선분을 지나는 직선의 내각, 안쪽에 있는 내각들은 이 각이 같다는 요거만 알고 있으면 금방 증명돼요. 이 식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연역 추론이야, 귀납 추론이야? 야, 뭐 이거 하나 경험해보고 저거 하나 경험해보고 다 그렇구나 이거야, 이거 지금? 아니죠. 이게 틀릴 수 없는 어떤 논리적인 식을 구성해가지고 증명해낸 거죠. 아,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연역적 추론. 오로지 뭐만 동원? 논리만 동원. 그래서 식을 세우고 증명. 알겠죠? 이거야. 알았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윗변의 제곱과 같다. 됩니까? 확실해? 증명해 줄게. 식을 세우는 거야. 선분을 똑같은 비율로 A, B, A, B, A, B, 오이씨, A, B 이렇게 나눴어. 됐습니까? 직각삼각형,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됩니까? 오케이. 요 점들을 이으면 졸라 잘 그린다, 그죠? 안에는 얘도 뭐가 나오겠어? 맞죠? 얘를 C라고 칩시다. 뭐라고요? C. 식을 세워볼게요.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 4개를 뺀 값은 안의 사각형 값과 같죠? 그지 않나요? 큰 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4개 값 빼면 안의 사각형 넓이하고 같겠죠? 방정식 세워봅시다. 바깥에 있는 사각형 넓이가 얼마죠? 여보세요? 밑변 곱하기 윗변이니까 밑변 AB, A 더하기 B, 윗변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의 제곱이죠. 네, 틀렸나요? 맞죠, 그죠? 여기서 빼줘야 돼. 뭐? 4개를 빼줘야 돼. 몇 개를 빼준다고? 4개. 4개를 빼줄 건데 뭐? 요 삼각형 하나 곱하기 4개를 빼주면 돼. 돼요, 안 돼요? 이 삼각형 하나 넓이가 얼마죠? 그냥 AB는 이 사각형이 되고 이렇게 2분의 1 AB죠. 됐어요? 이거는 뭐와 같다고요? 안에 있는 사각형 넓이와 같다고요. 안에 있는 사각형 넓이가 뭔데? 가로 세로 C제곱이죠. 풀어보세요. 이거 아닌가요? 맞죠? 왁! 사라졌네. 그죠? 나왔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천년경 밝혀낸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윗변의 제곱과 같다. 알았죠? 나봐! 이거 연역 추론이야? 아니면 귀납 추론이야? 그렇죠. 야, 이 안에 경험한 거 있어? 그냥 오로지 틀릴 수 없는 식을 찾아서 논리 구조로 이 식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증명해낸 거지. 식을 세우고 논리만을 활용해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틀릴 수 없는 식을 세워서 증명. 이게 바로 뭐야? 식을 세우고 증명하는 방식이 연역이야. 아, 알았나? 날 봐봐.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 중에 어느 게 100% 확실한 추론일까요? 귀납은 확실한 추론일 수 없어. 왜 그럴까? 한 100가지 경험했어.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다 그렇구나. 야, 이게 씨발 어떻게 논리가 맞아. 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101번째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니네 수학 공부할 때 수열 파트, 무슨 파트? 수열 파트 공부하면 좀 그렇지 않아? 뭔가 살짝 똥 싸고 미단 닦은 그 느낌? 초항 보고 둘째항 관계, 둘째항 보고 셋째항 관계 쭉쭉쭉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뭔지를 밝혀내는 건데 아니 이 관계가 다른 식으로 성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되게 고민돼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수열은 얘가 1 더하기 1이니까 얘도 더하기 1이니까 계속 더하기 1이구나. 알겠죠? 근데 더하기 1 말고 다른 공식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풀고도 뭐예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귀납추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물은 수소 2개, 산소 1개로 되어 있죠. 됩니까? 이걸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귀납추론이게 연역추론이게? 연역이야? 어떻게 알았지? 실험해봤잖아. 수소 2개, 산소 1개로 나뉘더라고. 분해해보니까. 미국에서 해도 수소 2개, 산소 1개. 우리나라에서 해도 수소 2개, 산소 1개. 영국에서 해도 수소 2개, 산소 1개. 와, 수소 2개, 산소 1개가 맞구나. 이해돼요? 야, 이 안에 무슨 논리가 있어? 수소한테 물어봤어? 어떤 논리가 있는지? 이 안에는 논리가 없어. 그냥 이렇더라고. 그럼 이거 예외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야, 마하 2의 속도로 달리면서 해봤어? 왜? 야, 해보면 이거 술 나올 수도 있어. 참이슬 막 이런 거. 응? 마이너스 10기압. 막 달나라 이런 데는 기압이 엄청 낮거든요. 그런 데서 해봤어? 안 해봤잖아. 이해돼요? 얘들아, 과학적 지식은 다 귀납이야. 다시 뭐라고? 과학적 지식은 다 귀납이야.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 그냥 경험해보니까 다들 그렇더라고, 대체로. 근데 중요한 건 100%는 아니야. 모든 걸 경험해보진 못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전제가 있을 수도 있어. 지구상의 1기압 상태에서 마하 2의 속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일 수도 있어. 이해되죠? 근데 현재까지는 어떤 데서도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귀납이야, 연역이야? 귀납의 영역이야, 과학은. 그래서 과학 공부할 때 어때? 막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이해돼요? 다 막 외워야 되고 막. 알겠죠? 왜? 다 귀납적인 거거든,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니네 고등학교 필터수 중에 과학의 패러다임이란 책 아나요? 과학의 패러다임. 과학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패러다임에 불과하다. 한 시대 유행 같은 거야. 이해돼요? 1000년 동안 잘못 알았던 지식들이 한두 개입니까? 나중에 1000년 지나가지고 이게 아니네. 아닌 경우 예외가 있는데? 말이지, 그죠? 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 당시 경험에서만 그렇게 드러났을 뿐 다른 조건을 줘버리니까 확 바뀌어버리고. 알겠죠? 이러더라니까. 알겠지? 수소하고 산소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술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기압 상태나 뭐 이런 상태에서 안 해봤으니까. 이해돼요? 나봐. 여기는 실증적 연구나 해석적 연구의 연구 과정들 중에 연역적 과정과 귀납적 과정을 구분해 볼 거야. 알았지? 잘 들어.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내리는 요 단계 있죠. 쓰레기 새끼들 진짜. 요 단계 있죠. 해수 연구도 마찬가지.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 요 단계는 무슨 추론일 수밖에 없어? 그냥 귀납이야. 뭐야? 가정불화. 야, 가출했는데 얘 가정불화 있대. 얘도 가출했는데 가정불화. 가정불화 있대. 얘도 가출했는데. 얘네들은 가출 안 했는데 가정불화 없대. 와, 거의 대부분 뭐 아닌 걸로 나오고 얘네들은 다 있는 걸로 나오네. 검증됐네 뭐. 알겠죠? 야, 이거 뭐야? 경험해본 거지. 얘도 그러네, 얘도 그러네. 아, 그렇구나. 얘는 안 그러네. 아, 이거 안 그런 거구나. 아, 그러니까 법칙이 있네. 귀납 추론이야, 이거.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만큼은 뭐일 수밖에 없다? 위에 깨됐든 밑에 깨됐든 무조건 귀납 추론이야. 직접 경험해보고 결론 내리는 거거든. 근데 연역적, 여기는 실증적 연구 방법은 식을 세우고 뭐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증명하면 이게 검증되겠지? 식을 세우고 증명하는 과정이 전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 요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연역적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자료식 분석 결론 단계만큼은 무슨 추론일 수밖에 없다. 귀납적 추론 방식일 수밖에 없다. 단 실증적 연구는 연역적 과정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식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 과정을 짜는, 알겠죠? 이 전체적 과정 안에 연역적 과정이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 이해되죠?
나중에 봐봐. 학교 책에도 그렇고 선생님들 잘못 가르치는 분들 진짜 많아. 실증 연구는 연역적 추론, 해석 연구는 귀납적 추론 이렇게 가르쳐. 좆된다 그러면 실증적 연구의 이 과정을 줘요. 실증적 연구의 요 부분을 지문으로 줬어. 그래놓고 이거 연역이냐 귀납이냐 물어버리거든. 그럼 애들은 실증적 연구네? 이거는 연역이야. 이러고 풀어버린다고. 아니 자료유치 분석 결론 단계는 무조건 귀납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경험해보고 결론 내는 거지 그럼. 하지만 실증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이런 상황 조건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릴 수가 없겠지? 식을 세우고 하는 이 가설 설정 증명 과정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연역적 과정이 같이 들어있는 것 뿐이지 자료치 분석 결론 단계만큼 무조건 귀납적이야. 근데 헬스 연구는 뭐가 없어? 연역이라는 과정이 없어. 식을 세우고 증명하고 이게 전혀 없거든. 그냥 가서 한번 뭐 대화 한번 해보지 뭐. 아 그렇구나. 끝이야. 이해돼요? 같이 생활해보지 뭐. 야, 지켜보니까, 아, 얘 그렇구나. 이게 끝이야. 그냥 오로지 경험하고 결론 내리는 게 끝이야, 얘는. 식을 세우고 증명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증적 연구는 연역적 과정과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헬스 연구는 오로지 귀납적 추론 방식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자료집 분석 결론 단계는 무조건 귀납적일 수밖에 없다. 실증적 연구든 해석 연구든. 알아듣겠죠?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수고 많았어요. 그래. 얼굴 밝아져야지 이제. 끝났으니까. 그지? 그래.